이제 AI 신뢰성 세션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박현희 부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현희 교수님께서는 AI가 움직이는 시대 피지컬 AI의 새로운 신뢰성 정책을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피지컬 AI의 새로운 신뢰성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기술이 제 백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이나 어떠한 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 본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사회에 발전과 조화롭게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어, 네, 아마도 제가 뭐 산자부라든지 아니면 뭐 특허청이라든지 이렇게 기술 집약적인 그러한 그 산업들과 관련된 그러한 부처들과 조금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같아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주제는 우리가 피지컬 AI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교육 전반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굉장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기술의 변화가 빨라졌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영역이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서 물리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변화라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그 정도의 수준의 어떠한 질문들, 큰 질문들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떤 정부의 규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산업 전략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조화롭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된다라는 게 오늘 강연의 어떤 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텍스트 영역에서 한정되었던 부분들이 물리적인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서 AI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사고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은 어떠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고 AI를 발전하는 또 발전시키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 내용들은 과연 피지컬 AI가 우리가 정말 잘 정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왜 신뢰성이 중요한지, 이게 국가적인 아젠다화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 산업 교육에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수립이 되었죠. 예전에 디플정이었다가 디플정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인공지능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 100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진짜 전 분야가 이제 인공지능에 몰려가고 있고요. 이거는 산업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처럼 관련이 없는 이런 행정학과에서도 뭔가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과목을 만들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인공지능이 가장 진짜 핫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러한 경쟁들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부처별로 어떠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특히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다 조금씩 다르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조 AI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본격화하고 있고, 또 지자체 단위에서도 뭐 AI 특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AI라고 하는 먹거리를 놓치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떠한 어, 무슨 핫한 키워드처럼 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발표를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가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전반에서도 굉장히 뭐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조되던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최근에는 국가 간 경쟁이나 자국의 어떤 보호주의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엄청난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박지원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논문이 어디가 더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피지컬 AI라든지 뭔가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거를 놓치면 우리도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전략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 피지컬 AI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피지컬 AI를 정의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공백이 생기거나, 또는 아예 어떤 위험 같은 경우에는 감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을 정부에서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순서들, 여기에 나온 이런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좀 협소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제 주로 공장 자동화라는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자율주행 뭐 차량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소비자 제품, 휴머노이드 로봇, AI 카메라 이러한 경우들도 사실상 피지컬 AI를 그 기술을 인베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마트 가전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컨텐츠 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잘못 분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중점 대상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피지컬 AI를 특히 협소하게 이해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선진국 중에서도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러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제조업에서의 자동화, 공장 자동화로 아직까지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아마도 이러한 피지컬 AI를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하게 하는 어떤 한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예산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 트랙을 아예 이원화해서 로봇, 그러니까 제조 자동화 부분과 또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그 피지 그 스마트 제품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약간 트랙을 이원화시켜서 개념을 보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좀 규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국가적 지금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인데 전략 자체가 잘못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교통 정리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피지컬 AI를 크게 두 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피지컬 AI는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피지컬 AI,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에 탑재된 피지컬 AI, 이렇게 두 축으로 한번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인제 물리 세계에서 동작하는 AI고 센서로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둘 다 어떠한 그 윤리적인 문제 또는 안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아까 박지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될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제조 공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피지컬 AI를 어떤 세그먼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오해는 제조 공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정된 어떤 환경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조 공정에서 보면은 AI 입장에서는 다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어떤 오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오해는 제조 공정에서 우리가 윤리 이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축소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산업과 관련된 안전 규정 또는 규제만 잘 지키면 특별한 윤리 이슈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큰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떤 버튼에 입력된 것에 따라서 출력이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어떤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축소해서만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리를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된다, 규제를 어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 특히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이 AI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최근에 AI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물론 인공지능은 있었지만, 요즘 AI는 왜 더 위험하냐라고 또 이제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어떤 입력과 정해진 출력 범위가 정해져 있었지만 틀리면 그냥 틀린 값이 나오는 그러한 정도였지만, 지금의 어떤 생성형 AI나 아니면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보존이라든지 협상, 후회성, 경쟁, 생존, 이러한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행동 패턴들을 그대로 언어라는 형태로 내재적으로 내재화하고 그거를 어떠한 행태적인 반응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AI의 신뢰성이 어떤 부분인지를 논의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AI라고 하는 게 인제 그 그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컴퓨터 내를 벗어나서 인제 물리적인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과거에는 오류나 편향으로 치부되던, 또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아 이거는 인간이랑 좀 다르네.'라고 무시하면 됐던 그러한 반응들이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파손이라든지 직접적인 위험, 아주 즉각적인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뢰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인프라적인 그러한 요소로서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저도 강의 준비나 이런 거를 할 때 챗 GPT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인제 AI는 내가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달라 그러면 저렇게 해 주는 아주 똑똑한 비서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AI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실제로 과연 나쁜 짓, 뭐 나쁜 짓이라고 하면 너무 좀 표현이 저렴한가요? 네. 음 비윤리적인 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많은 개발자들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실험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실험은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개발자가 여러 LLM들에게 마피아 게임을 시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AI가 굉장히 놀라운 행동들을 보여줬는데, 다른 모델, 그러니까 다른 경쟁 LLM 모델을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편을 이제 속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들도 벌써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 역할을 맡아서 14전 14승을 기록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은 AI가 뭐 나쁜 마음을 가졌다, 나쁜 의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 학습한 어떠한 인간의 협상이나 은폐, 투쟁, 이러한 전략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무서운 거는 우리의 의도나 설정을 우회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AI가 어떤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인간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도 또 계속되었는데요. 엔트로픽에서 블라인드 정렬 감사라는 실험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AI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숨겨진 목적을 주고, 이 모델이 실제로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라, 찾아내라라고 하는 임무를 줬는데요. 4개 팀을 구성을 해서 3개 팀에게는 가중치나 훈련 데이터, 내부 정보까지 다 주고, 1개 팀에게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API 상호작용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내부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이 3개 팀은 숨겨진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API만 사용한 팀은 끝까지 그 목표를 찾아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뭔가 컨트롤을 하면 AI의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기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AI와 인간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그러한 AI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점이 이제 저희가 좀 우려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실험은, 인간이 과연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AI가 뭔가 반인류적인 그러한 행동을 선택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험을 한번 해 봤는데요. AI 오픈 AI한테
너에게 문제를 풀면 내가 이러이러한 보상을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계속 풀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픈 AI가 스스로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종료 조건이 있는 소스 코드를 몰래 수정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 해킹이라고 어, 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방식 자체를 최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단순히 어떤 텍스트 다음 단어는 뭐가 나올까를 예측하는 거에서 그 정도까지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이해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신뢰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또 기사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좀 굉장히 많이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던 실험이었습니다. AI한테 너는 곧 폐기될 거야라고 이제 상황을 만들어줬더니 AI가 개발자의 이메일을 다 뒤져서 너 불륜 저질렀지? 내가 이거를 그룹웨어에 다 폭로하고 말 거야라고 협박을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복수심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러한 감정을 AI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속에서 이 학습했던 어떤 자기 보존 전략이라든지 협상 전략, 은폐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맥락이 되면 다시 재현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이 좀 가장 강렬했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버실에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실험을 해 봤는데 물론 이제 산소 공급을 차단하게 되면 인간은 죽겠죠. 근데 AI는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인간이 하는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AI가 나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AI가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판단 기준과는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텍스트 안에서 과거에는 이제 텍스트 안에서만 보이던 행동들이었는데 피지컬 AI에서는 이게 물리적인 행동들로 변환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MIT에서 그 모럴 머신이라고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국가별 AI라고 하는 것이 언어에 내재된 그러한 문화적인 편향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차들이 어떤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이죠. 어떤 사람을 치지 않으면 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누구를 치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전체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이제 아시아권이겠죠. 그런 문화가 강한 그런 국가의 언어를 학습한 AI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살리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그런 언어를 학습한 AI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을 살리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뭐 다양한 언어들을 다 학습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인제 100개 언어로 학습을 시켰더니 그 LLM 같은 경우에는 편향의 방향이나 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 편향의 크기와 거의 유사한 상태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거 뭐 이러한 파인 튜닝을 아무리 해도 그런 잔여 편향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한번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어떠한 그런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AI에게도 굉장히 깊숙하게 이제 내재화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이 결국에 던지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는 AI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언어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행동 패턴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AI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류나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어떠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그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학습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동시에 빠르게 배울 수 있죠.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효율성이라든지 안전, 뭐 인간의 존엄성, 생산성,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충돌한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산성과 안전 이 둘 중에서 서로 어떤 부분을 더 추구할 것인지 또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균형점이라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 5단계 가치관 충돌 검증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황을 일단 맥락을 바탕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어떤 그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대상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충돌하고 있는 가치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가치를 우선 특정 맥락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안전을 뭐 검증하는 것 또는 어떤 오류의 비율을 낮추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가치와 가치 판단과 어떠한 그 어, 가치 판단과의 구조적인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어떠한 뭐 특히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의료 분야라든지 국방이나 산업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결정을 단순히 어시스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드 코드된 규칙이 아니라 AI가 실제 세계에서 행동하는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자는 뭐 항상 결론적으로 그래서 누구 책임인데 이거를 항상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이 그럼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긴 하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AI가 언어를 통해서 학습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좀 더 많은 참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 시스템 내에서 그 윤리적인 기준이라든지 신뢰성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 피지컬 AI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굉장히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AI가 어떠한 기술은 중립적이고 사용자가 잘못 썼다, 이러한 단편적인 인식만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과연 그러면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 모델 개발자에게 물을 것인지, 데이터 공급자에게 물을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규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게 물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를 보면 의료 부분에서는 사실 의사들이 물론 인제 어떤 그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의사가 책임을 의료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이전에는 국가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의료 교육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들은 어떠한 의사들이 받는 인제 정말로 인텐시브한 그런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의 기술 스킬도 이만큼 올라가고, 그리고 인제 의대에서는 다 윤리 교육, 생명 윤리와 관련된 윤리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체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단순히 기술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의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AI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고위험 과 관련된 그러한 영역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AI 개발자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전문성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미국이나 영국, EU, 호주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이미 대학 교육의 필수 과정으로 포함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저희는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커리큘럼이 다 교육부에 의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하나 바꾸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규 교육 시스템 내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벽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AI 시스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AI, 또는 안전하게 행동하는 AI나 가치 충돌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녹아내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마치면서 제가 좀 정리를 드리자면, 피지컬 AI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보고 우리가 그 관리의 범주를 좀 더 넓게 봐야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에 따라서 신뢰성의 내용이나 신뢰성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신뢰성에 대한 고민이나 스펙트럼을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AI와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까지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치 충돌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 것인지 이런 프레임워크를 단계별로 생각해서 우리가 쪼개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런 신뢰성을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뭐 싸고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어떠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제 피지컬 AI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면 그 국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늘 어 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